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하게 됐고요. 아마 작년에 들으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도 계셔서 뭐 아주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또 처음 듣는 분은 당연히 새로운 내용일 거고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은 형사법, 다음 주는 이제 그 전세나 뭐 이런 거 임대차 관련 등등 해서 민사법 이렇게 2번 정도 하려고 하고요. 주로 이제 뭐 상담도 하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신다 그래서 상담 요령 같은 것도 조금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할게요. 이게 1시간 정도라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10년도 더 된 사진인데 아직 사진을 못 찍어서 맨날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례를. 그래서 사례를 보고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쌍방 폭행이 주제인데 쌍방이라는 게 이제 서로라는 거거든요. 쌍방 폭행.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이게 러시아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담 중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고 이거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작년에도 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친구들끼리 술을 먹다가 친구가 이제 자꾸 시비를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한 대 때렸어요. 친구를. 그런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내가 한 대 때리니까 친구도 화가 나가지고 친구는 마시던 술병으로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2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2가지가 있으면 누가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처음에야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처벌을 안 받겠지만 2번째는 소주병으로 때렸으면 아니 소주병 때린 사람만 벌 받아야지 처음에 그냥 때린 사람은 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함께 술을 먹다가 뭐 친구끼리 싸움이 붙어갖고 주먹으로 친구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은 때린 사람은 폭행죄라는 게 돼요. 폭행죄라는 게. 근데 막 약을 막 올려가지고 뭐 자꾸 약 올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때렸다. 그럼 약 올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약 올린 사람. 약 올렸다고 처벌하는 거는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에 약 올렸다고 처벌하는 건 없어서 때린 사람만 처벌을 받습니다. 약 올린 사람은 무죄예요. 그런데 때리지 않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멱살을 꽉 잡았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슴을 막 밀쳤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폭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라는 거는 뭐 구타랑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꼭 때려야지 폭행이 되는 거는 아니고 사람을 건드리기만 해도 폭행이 될 수가 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싸움하거나 할 때 나는 말리기만 했다던가 뭐 그냥 이렇게 뒤에서 팔을 안고만 있었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도 자기가 왜 폭행이 되냐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먹으로 때렸어. 근데 머리가 찢어져서 막 피가 난다. 이러면은 또 상해라는 게 돼요. 상해. 폭행보다 더 무거운 건데 상해가 됩니다. 근데 상해는 이렇게 뭐 머리 찢어졌다고 다 상해가 되지는 않고 상해로 되려면은 병원에서 진단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내야 돼요. 그래야 그 경찰관이 진단서 같은 거 보고 이거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진단서라는 게 보통 의사들이 이제 그 병원 가면은 나 다쳤어요. 진단서 끊어주세요. 그러면 다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진단서만 내면은 그러면 또 다 상해냐?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싸웠어요. 술 마시다가 싸웠는데 그날은 그냥 뭐 헤어졌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갑자기 진단서 내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나 상해 입었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단서도 있고 하니까 그럼 나 이제 상해죄로 처벌받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진단서 말고 진짜로 치료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진단서만 낸 거는 상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폭행죄는 합의라는 걸 하면은 처벌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경찰서에서 합의를 할 수도 있고, 합의가 잘 안 되면 이제 결국에 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 재판을 받을 때 합의를 해도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는 벌금을 안 내는 거죠. 네. 그래서 합의라는 거를 경찰에서 못했다 그래서 합의를 영영 못하는 게 아니다. 법원에서도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번엔 내가 주먹으로 때렸더니 친구가 소주병으로 나를 때렸다. 아니면은 소주병은 뒤에 있군요. 제가 이게 가려서 잘 못 봤는데 주먹으로 때렸더니 친구도 주먹으로 나를 때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둘 다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때렸으니까 가해자, 또 맞았으니까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때렸으니까 가해자, 맞았으니까 피해자. 그래서 둘 다 가해자면서 둘 다 피해자가 돼요.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범죄자가 되는 경우를 쌍방폭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친구 사이냐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냐 이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친구 사이라 그래서 무죄가 되고 뭐 가족 사이라 그래서 무죄가 되고 이렇지는 않아요. 뭐 친구냐 아니냐, 뭐 가족이냐 아니냐는 무죄냐 아니냐랑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상대방을 처벌해달라 이래서 경찰에 막 찾아가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처벌할지 벌금형을 줄지 말지 하는 형사 절차라는 게 되고요. 치료비를 내놔라.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하면은 민사 절차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면은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거하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소송을 하는 거.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 그렇게 쌍방폭행에서 받고 그러면 이제 특수폭행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그거예요. 나는 주먹으로 때렸더니 상대방은 소주병으로 나를 때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둘 다 죄를 범한 범죄자인데 나는 아까 말한 단순 폭행이라는 게 되고 소주병으로 때린 사람은 특수폭행이라는 게 돼요. 특수. 물건이나 막 이렇게 위험하게 해갖고 했다. 그래서 특수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부터가 좀 무섭잖아요. 특수가. 그래서 특수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먹으로 때린 사람도 무죄는 아니라는 거. 정당방위가 될지는 따져봐야 되는데 정당방위는 거의 잘 안 돼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주먹으로 때린 사람도 폭행죄가 됩니다. 그러면 나랑 친구니까 그냥 합의를 했어요. 결국에 서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그러면 없던 일이 될까요?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냥 주먹으로 때린 사람 단순 폭행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아까 그 경찰에서 합의하든 법원에서 합의하든 합의하면 처벌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수폭행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돼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때린 친구랑 소주병으로 때린 친구가 합의했다. 그러면 주먹으로 때린 친구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벌금도 안 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소주병으로 때린 친구는 합의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처벌을 받게 돼요. 특수폭행. 이런 차이가 있어서 소주병이 됐던 아니면 뭐 의자가 됐든 뭐가 됐든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막 둘이 같이 때리거나 이러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이제 특수 폭행이 되면은 처벌도 세지고 합의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머리가 찢어졌다든가 뭐 그렇게 돼서 이제 상해가 되면은 상해도 그 아까 특수폭행처럼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아까 내가 주먹을 때렸는데 상대방이 소주병으로 쳤다. 근데 합의했다. 그러면은 나는 뭐 이제 끝. 근데 소주병을 친 사람은 안 끝난다고 했잖아요. 처벌받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소주병으로 쳤든 뭐 했든 했고 내가 다쳤어요. 그래서 상해가 됐어요. 그런데 합의를 했다. 그러면은 나는 단순 폭행이니까 끝. 근데 상대방은 상해죄라서 끝나지 않고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술을 먹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코로나라 술도 잘 안 먹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예전 같으면 이제 뭐 특히 여름에 야외에서 이제 술을 먹다가 이제 국적이 같은 분들끼리 먹다가 이제 서로 이렇게 시비가 되면은 아주 굉장한 패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했던 것 중에도 뭐 이렇게 폭행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큰 사건이 가끔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때의 이제 법적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때렸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도 보면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동 폭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단순 폭행은 합의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이에요. 가벼운 거예요. 근데 특수 폭행은 특수자가 붙었고 공동 폭행은 공동자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뭐가 붙으면 합의해도 처벌을 받아요. 이런 죄는. 그래서 같이 때리면은 공동이라는 말이 같이 했다는 거니까 공동폭행죄가 되고 가중처벌이 되고 합의해도 처벌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주병으로 뭐 둘 이상 뭐 때렸다 그러면 이제 더 무거운 걸로 가게 되는 거고요.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계속 합의 말씀드렸는데 합의라는 게 뭐냐? 합의라는 거 제가 샘플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가서 양식을 좀 빼버렸어요. 근데 아마 여기 제가 써놓긴 했을 건데 문구를 네네 여기 뭐냐면 이렇게 맞은 사람이랑 때린 사람이 서로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뭐 주민 외국인 번호나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쓰고 뭐 몇 월 며칠 이렇게 서로 폭행을 했는데 뭐 상해를 했는데 원만하게 합의하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그 쓰는 날짜 뭐 오늘 같으면은 2021년 9월 1일 그리고 이제 뭐 누구누구 뭐 이렇게 제가 지금 보이는 게 박디미트리여서 박디미트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인하고 이렇게 두 명이 같이 하는 게 합의서거든요. 그게 뭐 법으로 정해진 그건 없어요. 형식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쓰면 합의서가 되는 거고요. 그 합의서를 이제 내가 조사받다가 이제 그 경찰서나 이런 데 합의서를 내면은 아까 말한 대로 폭행죄 같은 경우는 끝나는 거예요. 사건이 이제. 경찰서에서 나를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끝나는데 특수폭행이나 뭐 공동폭행이나 뭐 상해나 이런 거는 끝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결국에 처벌을 받아요. 벌금형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합의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벌금형의 한 절반 정도를 보통 깎아주는 게 통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200만 원 벌금 받을 것도 100만 원 정도 받는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좋게 좋게 합의했으니까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하냐. 그래서 합의서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돈만 주고 그냥 우리 합의했다 이러고 끝내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좀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센터 일을 하시든 해가지고 합의서라는 거 복잡하지 않으니까 꼭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아까 이게 그 얘긴데 예전에 이제 뭐 어떤 나라 사람들이랑 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고 새벽 2시부터인가 막 싸움이 됐는데 한 테이블 한 테이블 이렇게 싸움이 됐다가 이게 큰 싸움이 되니까 어디서 막 사람들을 막 불러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3, 40명이 막 엉겨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막 집단 패싸움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원곡동에 근무할 때 얘기였는데요. 원곡동에 이렇게 방범용 CCTV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찍혀서 알 수가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 막 엉겨갖고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그 차도에서 인도로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돌 같은 거 놓잖아요. 큰 거 이렇게 차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진 사람한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무거운 돌에 깔렸으니까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구속되고 막 그렇게 됐거든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죽인 사람만 그러면 뭐 살인죄든 뭐든 그렇게 강한 처벌을 받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일행으로 다 같이 싸우면은 그 죽인 사람이랑 다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예 참여를 안 할 거면 참여를 안 해야지 괜히 어설프게 참여를 했는데
사람이 크게 죽거나 다치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다 사람을 똑같이 너네가 똑같이 힘을 모아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같은 아주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죠. 아니, 이거는 내가 한 거는 아니고 나는 그냥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무겁게 처벌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똑같이 비슷하게, 물론 이제 저기, 직접적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한 사람은 당연히 제일 많이 처벌을 받죠. 근데 죄명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그냥 단순히 때리기만 했다 그러면 나는 원래 단순 폭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 폭행으로 안 해준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검찰에서. 그래서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 죄로 바뀌게 되고요. 아까 말한 대로 공동폭행 이런 거는 합의해도 처벌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도 합의서를 냈어요. 냈지만 끝나지는 않은 거죠, 사건이. 그래서 다 처벌받고 구속되고, 뭐 어떤 분은 뭐 한 1년 넘게 있다가 다 출국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 뭐 이렇게 한 명 한 명 싸운 거면 합의서가 복잡하지 않은데, 뭐 3명 3명 싸웠다. 3명 3명 싸웠으면은 이 중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사람은 3명 모두랑 합의를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2명만 합의를 했어요. 세 번째 사람은 1명만 합의를 했어요. 이러면은 당연히 3명 모두 합의한 사람이 유리하게 돼요. 그래서 합의서 쓸 때, 될 수 있으면 그냥 이름을 다 넣어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름을 다 넣어달라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합의금을 뭐 1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2명이 싸웠다. 그러면 그냥 50만 원씩 줘가지고 100만 원 주고 이름을 다 넣어서 이렇게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맡겨만 놓고 내 이름이 빠지면은 돈은 줬다 그래도 합의서가 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합의했다고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의서에 이름을 꼭 넣으셔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체류 자격이 만료됐다. 그래서 뭐 처벌이 강해지냐, 그걸 두려워해서 이렇게 자꾸 수사기관에 출석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뭐 불법 체류자라 그래서 폭행죄가 상해죄로 되고 이렇게 뭐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강하게 처벌하기에는 안 돼 있어서 그거는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수사기관에 출석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구속영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출석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큰일일 수가 있어서, 뭐 만약에 내가 불법이다, 그런데 싸웠다, 그래서 무조건 구속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사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것까지가 이제 공동 폭행이었고요. 정리하면은 이제 단순 폭행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특수 폭행, 그다음에 뭐 공동 폭행, 상해, 그다음에 공동정범이라 그래서 뭐 여럿이 한 경우에 뭐 이런 거에 어떻게 될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합의를 하냐 마냐인데,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다 끝나냐? 단순 폭행인 경우에는 끝나고 나머지는 끝나지 않더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 조금 뭐 사기죄 이제 흔히 말하는 건데 이제 좀 다른 내용이죠. 아까는 이제 폭행 뭐 이런 쪽이었고, 지금은 이제 사기라는 거. 근데 이런 상담이 좀 많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돈이 급하고 하면은 돈을 빌려줬는데 날짜가 지나도록 갚지를 않고 연락도 안 받는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냐, 궁금하다.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 사기죄가 안 되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러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아예 안 갚고 또 다른 사람한테 빌리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렸어요. 근데 100만 원을 갚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100만 원을 빌려서 이 사람한테 갚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 100만 원 갚을 땐 또 다른 사람한테 빌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빌리고, 이런 걸 뭐 보통 돌려막기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계속 이제
돈을 빌리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돈이 점점점 불어나 가지고 못 갚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도 많아지고 엄청 큰 사기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자기는 자기 돈으로 갚을 생각도 안 하고 돈을 많이 빌렸다 이러면은 사기죄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처벌시킨 사례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런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알기가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 사람이 어디서 돈을 빌렸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모이면, 아니, 나도 피해 입었는데, 너도 피해 입었는데, 서로 이제 피해 입었다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증거가 돼서 고소를 할 때에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혹 이제 이렇게 피해를 본 경우가 있으면 여러 사람을 좀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만 고소해서는 사기죄 인정받기가 거의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근데 10명, 20명이 되고 하면은 그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아무래도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좀 모으는 게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순순하게 인정을 하면, 맞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 인정을 안 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제 증거를 내야 되는데, 우리도 증거가 없다. 이러면은, 이기기가 어렵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무죄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미 출국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거 못하냐?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할 수 있는데요. 형사고소를 했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출국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다. 이러고 이제 중지를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입국을 하면 그때 가서 수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소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할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소가 확실하면은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출국을 했어도. 근데 좀 주소가 좀 잘못됐다거나 이러면은 민사소송도 좀 이렇게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할 수는 있고 처벌시킬 수도 있어서 내가 이제 이겼다. 그러면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판결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판결에서 이겨도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받은 판결은 외국에서는 효과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버린 사람은 그 나라까지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판결 갖고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뭐 가끔은 1억씩 이렇게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피해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당장 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대한민국에 나는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피해자니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하면서 이제 체류 자격을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뭐 그걸 악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종전 같으면은 이제 취업은 할 수 없지만 소송 끝날 때까지는 대한민국에 뭐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체류가 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뭐 출국을 한 경우에도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 돈 빌린 사람의 뭐 배우자, 부부나 뭐 부모나 형제, 뭐 자식, 이런 사람 재산은 내가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이제 뭐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은 돈이 없는데 그 사람 부인이나 그 사람 남편은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 부인이나 그 남편한테 달라고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주면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은 돈 빌린 사람의 부인이니까 나한테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아니면 당신은 돈 빌린 사람의 남편이니까 돈 빌린 사람의 뭐 아버지니까 나한테 1000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도 못 이겨요, 그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 외에는. 그것도 잘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뭐 부인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남편이 주겠다, 아버지가 주겠다 둘러대고 그냥 가버리면은 부인이나 뭐 남편이나 아버지한테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좀 복잡한데, 교통사고인데, 네, 그래서 교통사고까지 하고, 네, 잠깐 한 게 낫겠네요. 교통사고에서 이제 먼저, 교통사고 이제 피해 당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제가 받고 상담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 갖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고속도로에서 다쳐갖고, 뭐 톨게이트 근처까지 왔는데 뒤차가 막 박아가지고 2달씩 입원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비가 일단은 뭐 많이 나오니까 1,000만 원 넘게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먼저 이제 당연히 보험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사람이 다친 거랑 자동차가 망가진 거 두 개가 좀 다른데, 사람이 다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보험이라 그래서 무조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험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보통 치료비를 다 처리를 해주는데, 뭐 그걸 넘어가게 많이 다쳤다 이러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임보험에밖에 안 들었다 이러면. 그리고 또 상대방 아예 보험에 안 들었다 이러면 보험 처리 못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상대방이 무보험이어도 내가 가입할 때에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 우리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는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 가입을 했으면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에 먼저 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얼마까지 보험 처리가 되는지, 상대방 보험사한테서 되는 건지, 우리 보험사에서 되는 건지, 뭐 이런 걸 보험사에 잘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보험 한도를 넘었다거나 해서 결국에 보험에서 내가 아까 지금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험 처리됐더니 5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그거는 결국에 민사소송 해야 돼요. 상대방한테.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한테. 그래서 무슨 소송을 하는 거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는 이제 사람 다친 거 말한 거고, 이번에 이제 차 망가진 거 있잖아요. 차 망가진 거. 차 망가진 거는 이제 또 자기 부담금이라는 걸 또 내야 되거든요. 본인이. 뭐 20만 원 낼 수도 있고, 30만 원 낼 수도 있고, 최대 50만 원까지 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보험을 잘 알아봐라. 내가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제 뭐 1,000만 원이 넘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그래서 당장 이제 퇴원을 해야 되니까 보험사에서는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뭐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럼 합의하자 그래서 합의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라 그래서 내가 교통사고가 지금은 증상이 없어도 몇 달 뒤에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합의를 하면은 나중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또 입원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치료를 다 받고 합의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선생님. 합의를 해버리면은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치영 변호사님, 네네. 죄송하지만 말을 조금만 천천히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요. 네, 아, 그래요? 조금만 네, 네네. 천천히 해주시면은 다들 더 이해를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양이 죄송합니다. 많아서 제가 마음이 아, 급해서 그랬는데 천천히 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 30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치료비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으니까 그럼 나는 교통사고로 몸도 다치고 일도 못 나가고 했는데 그거 다 못 받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받을 수가 있고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치료비, 병원비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돈 낸 거, 그거랑 그다음에 내가 일 못 나가서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못 벌은 게 있잖아요. 못 벌은 거. 그다음에 이제 위자료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통을 받았으니까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가 될지는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뭐 나는 뭐 무조건 1,000만 원, 무조건 2천만 원, 뭐 무조건 3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너무 많이 내가 요청한다 그래서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금액이 적절하게 맞으면 합의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받지도 못할 돈을 계속 요구하면서 합의를 못 해버리면, 합의는 그러니까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재판을 하게 되면 해보시면 알지만 뭐 1년이 걸릴지 뭐 1년 넘게 걸릴지 시간이 한참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합의를, 내가 요구하는 금액이 이렇게 너무 많고 뭐 그러지 않고 적절하게 계산이 됐다 그러면 합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그럼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냐, 그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할 때 뭘 보냐면요, 그 사람이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일 못한 동안의 걸 청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몇 살이나 됐는지. 몇 살이나 됐는지는 왜 보냐면요, 너무 어리면은 또 소득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계산할 때 내가 장애를 입을 수 있잖아요. 장애, 몸이 아픈 거. 그게 이제 남으면 65세까지 기간을 봐서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65세 될 때까지 많잖아요. 그러면 많이 청구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지금 60살이다. 그럼 65세까지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조금밖에 청구를 못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나이도 보게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과실 비율이라 그래서, 교통사고 날 때 나도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만큼은 청구 금액에서 이렇게 깎여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그런 거를 봐서 계산을 해야지, 아, 이 사고에서는 당신이 손해배상으로 뭐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이게 나오는 거지. 그냥 이런 것도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뭐 1000만 원이다, 이런 거는 좀 거짓말일 수가 있어서 그런 말을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해자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계속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잘못한 만큼은 깎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데, 내가 1000만 원 손해가 됐는데 내가 40%만큼 잘못을 했어요. 상대방은 60%만큼 잘못을 했고, 그러면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내가 입은 손해는 10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을 다 청구를 못 하는 거고, 내가 잘못한 40%만큼 깎아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40%를 깎으면 60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600만 원만 청구하는 게 맞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손해 입은 거는 1000만 원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본인이 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도 다쳤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가 서로 부딪혀서 나도 다쳤지만 상대방도 입원했다. 그런데 따져봤더니 상대방은 뭐 횡단보도 앞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내가 뒤에서 막 세게 가가지고 박았다. 그러면 내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꾸로 내가 다쳐서 내 병원비는 당연히 내가 그냥 내고,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 병원비도 내가 물어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잘못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교통사고 났다 그래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거꾸로 내가 물어줘야 될 음, 수도 있다. 교통사고 날 때 내 잘못이 크면. 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합의 얘기 잠깐 했는데, 합의할 때는 이제 실제로 필요하면 이제 당연히 저희가 봐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오렌지색으로 된 거, 주황색으로 된 거에 보면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면은 손해배상 청구를 나중에 못하게 되고요. 여기 민자가 하나 들어갔잖아요. 민형사상에서. 그래서 민사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고, 민자를 빼고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쓸 때 내가 사고를 냈고 내가 가해자다 그러면 민자를 넣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민자를 빼시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글자 차이인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합의할 때는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하는 게 좋다. 합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병원 치료해도 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후유증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후유증이라는 게 지금은 안 아프지만 나중에 안 아픈 게 후유증이거든요. 이때는 합의서를 꼭 써야 되면은 후유증은 나중에 따로 합의한다 이렇게 한 줄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안 쓰면은 나중에 후유증이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이번에 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한 5일 입원해서 그냥 다 나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디스크가 파열되고 이래서 뭐 2달씩 입원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합의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2달치는 내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후유증은 따로 합의한다 이렇게 한 줄만 써놓으면은 그 2달치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교통사고를 냈으면 어떡할까? 그죠? 여기는 이제 종합보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어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책임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아니면 합의를 했다. 이러면은 나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물론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무면허 운전을 했다거나 신호를 어겼다거나 이렇게 사고를 내면은 합의를 했어도 내가 처벌을 받습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뭐 별건 아니고요. 종합보험이 더 비싼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비싸지만 비싼 만큼 거기에 가입하면은 내가 처벌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유가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요. 보통은 대부분 저희는 그냥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합의를 할 때는 민자를 넣으시고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할 때는 빼시라 이 말을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의하는 경우 뭐 채권량도 받아야 된다. 이거는 뭐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데 이걸 안 하면은 나중에 내가 보험사한테 소송을 당할 수가 있어요. 구상 청구라는 걸. 그래서 요거를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센터든 어디든 교통사고 합의를 한다 할 때. 그리고 사고가 난 다음에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사고 나기 전에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사고 당시에. 나중에 가입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그리고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내가 도망가 버렸다 이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다치게 했어도 원칙적으로는 처벌이 안 되거든요. 근데 도망가게 되면은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도망가면. 그것도 아주 강하게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도망가면 안 되고, 작년에는 뭐 이제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생략을 하고 일단은 멈춰서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도 연락을 하고 여기까지 하면은 그 도망간 걸로 안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안 하면 도망간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차를 안 멈추고 그냥 가버렸다든가 아니면은 경찰에 신고를 안 하고 뭐 그냥 가버렸다든가 사람이 다친 게 분명한데 병원에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명함만 주고 나중에 연락하세요 이러고 갔다. 그러면 다 뺑소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서 이 사람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받고 뭐 119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사람이 다쳤는데 그래도 아주 심해서 당장 죽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사고가 났다. 이렇게 경찰에 알리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를 해야지 이렇게 잘 안 하면 뭐 한국 사람 중에도 이렇게 잘 안 해서 뺑소니로 돼가지고 며칠 뒤에 경찰에서 갑자기 연락 받아가지고 막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복잡한데 표로 또 정리한 게 있어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네모칸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보면은 교통사고 유형이라는 게 있고요.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는 이거는 합의를 했던 종합보험을 가입했던 다 처벌이 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뭐 했는데 그냥 도망갔다. 그리고 뭐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 위반 이런 경우에는 합의했어도 다 처벌받는다는 내용을 표로 쓴 거고요. 네, 뭐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하나, 이게 아마 마지막일 건데, 이거는 이제 통장 대여하는 경우, 최근에 또 보이스피싱이 워낙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친구한테 통장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이스피싱이다, 출석해라, 이렇게 연락을 받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장을 빌려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경찰 수사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이 됐으면 나는 보이스피싱 한 적이 없어도 통장을 줬으니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아주 그 심하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요. 최소 1년이고 보통은 한 2년 정도가 보통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아주 세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보이스피싱을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뭐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지만, 은행에 먼저 연락을 해서 지금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거래 정지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통장이 지급이 정지되고, 이제 2달이 지나면은, 2달이 지나면 내가 그 보낸 통장 있잖아요. 그 통장을 2달 동안 못 쓰게 묶어놔요. 그리고 2달이 지나면 그 통장에 있던 돈을 피해자한테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큰일 났다 이렇게 손 놓고 있지 말고 빨리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하셔야 된다.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리고 통장 말고 이렇게 뭐 돈 뽑을 수 있는 카드 있잖아요. 카드도 통장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웃기는 얘기인데, 이 당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 여기가 경찰서인데 당신 통장이 지금 보이스피싱에 이용됐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대답해라 이러면서 뭐 그 외국인 번호를 물어본다든가 뭐 여권 번호를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전화를 가끔 받는데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 전화예요. 그런 전화가. 그러니까 그런 전화에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그 경찰이나 뭐 이런 데서 전화로 뭐 여권이 됐던 외국인 번호가 됐던 통장 번호가 됐던 이런 거를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전화를 끊으시던가 그냥 응대를 안 하셔도 돼요. 전화로 그걸 다 말해 주시면 그거 자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화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막 정신없이 얘기를 좀 했는데 이거를 뭐 이제 저는 이제 직업으로 하니까 맨날 하니까 아 이거는 들어보면 이거구나 하는데 이거를 처음 듣는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는 뭐 500만 원이 넘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자꾸 그 보험금 받아가라, 합의해라,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줄까, 그거를 보면은 먼저 이제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교통사고에서. 예를 들어서 뭐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가지고 나를 치여가지고 내가 다쳤다. 이러면은 내가 당연히 피해자잖아요. 가해자는 아닐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사고 났으니까 그 운전자가 처벌도 된다. 근데 경찰 신고가 안 돼 있으면 경찰 신고도 할 수 있다더라. 뭐 그런 얘기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은 민사합의금과 형사합의금이 다르다고 하던데, 형사합의금만 따로 받는 게 유리하니까 피해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형사합의금만 따로 받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피해자인 경우에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형사 재판을 할 때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재판을 할 때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재판에 불러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화를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재판은 뭐 불러주지도 않고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대한민국 법이 좀 이상하게 그렇게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 피해자의 역할은 그 사람이 그 범죄를 했다. 그러면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증거인 거예요. 내가 피해 본 증거인 거지, 증거를 넘어서 피해자를 위해서 뭘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재판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래서 굉장히 피해를 보더라도 형사재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거를 먼저 말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어서 너무 많이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참 안타깝다. 예,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이제 뭐 사람을 뭐 심하게 때렸던 뭐 얼마 전에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또 칼을 들고 싸움이 나가지고 이렇게 크게 뭐 세로 40cm 가로 30cm인가 이렇게 뭐 복부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살인 미수로 지금 재판을 받는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정리해 봤는데요. 형사재판, 그러니까 범죄를 범한 사람, 범죄자는 두 번 재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구속재판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본안재판이 있는데요. 구속재판은 이 사람을 구속할지 말지 재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속할지 말지 구속재판 했다 그래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재판 한 번 더 합니다. 구속이 됐든 안 됐든.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시니까 구속재판 하면은 그냥 구속되면은 사건 다 끝나는 줄 알고 몇 년 받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구속재판은 그냥 이 사람을 그 교도소에 일단은 가두어 놓을지 안 놓을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몇 년형을 살아야 되냐는 재판을 따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구속재판을 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해도 국선 변호인이 무조건 선임이 됩니다. 구속재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없다고 어떡하냐, 큰일 나냐고 하는데 국가에서 변호사를 무조건 선임을 해줘요. 구속재판 할 때는. 그 재판에서는. 근데 구속재판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변호사가 없는 게 되지만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통 상담을 할 때는 이 구속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구속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물어보셔야 되고요. 구속이 안 됐으면은 그냥 그 사람을 직접 이제 뭐 변호사 사무실이 됐던 아니면 센터가 됐든 상담소가 됐든 직접 이제 데리고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되지만 구속이 돼버리면은 뭐 이제 변호사만 사실은 갈 수가 있거든요. 교도소를 가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변호인을 알아봐서 좀 선임을 해야 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구속되고 나면은 이 사람이 몇 년형 받을 거냐 그 재판을 따로 한다 그랬는데 그 따로 하는 재판도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는 무죄다.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한 거는 맞는데 좀 이렇게 벌금 좀 낮게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재판은. 근데 이제 나는 한 적이 없다. 나 무죄다 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한 거는 맞는데 좀 벌금을 좀 줄여달라 이런 재판은 뭐 변호사가 없이도 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해서도 형이 깎이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혼자 진행하실 때 필요한 거는 여기에 좀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를 좀 보시고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지금 구속된 사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재판 받는 사람이죠. 재판 받는 사람. 재판 받는 사람을 평소에 잘 아는 뭐 가족이나 친구나 뭐 친척이나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 재판받는 사람이 평상시에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한 번만 좀 잘 봐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편지 쓰듯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탄원서인 거고요. 반성문은 그 재판받는 사람 본인이 쓰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번에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봉사 증명서 뭐 이런 거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내시라는 거예요. 뭐 상을 받았 상장 같은 게 있으면 상장이나 뭐 헌혈했으면 헌혈했다는 거. 그다음에 봉사 같은 거 있으면 봉사 증명서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내시는 게 좋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병원 치료 기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재판받는 사람이 많이 아파요. 아니면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픈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형을 깎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 관계라고 돼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지금 감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이 키워야 되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서류로 좀 정리를 해서 내면은 이런 걸 꼭 변호사만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해서 내면은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